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똥코인을 사지 말라는 캐나다의 억만장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는 시원하게 오르기는커녕 여전히 정체가 돼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표면상의 이유도 한 두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르라는 코인은 안 오르고 석유값만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미군 함대가 이란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줬던 경험이 있죠. 이게 보통은 안 좋았던 선물이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뭐 코인이나 주식을 시원하게 사고 싶은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식도 별로 크게 재미는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군 함대가 이란으로 가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란을 매우 면밀히 보고 있어. 뭔가 폭동이 나거나 사형이 일어나거나 하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 하니까 뭐 오르라는 코인 주식은 안 올랐고요. 금과 은이 더 치솟았습니다. 온스당 금이요. 이제 5천 달러 근처에 맴돌고 있다. 거의 턱 밑까지 온 것 같고요. 은도 100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는 금과 은의 랠리가 멈춰줘야지만 이게 크립토나 주식 쪽으로 유동성이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계속 랠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이슈가 이렇게 지금 아직도 부각되고 있고요. 저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크립토나 주식으로 올 돈이 금과 은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트럼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이 뉴스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어제 늦은 오후부터 게임스탑이라는 이 게임 회사에서 4,710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이상한 면은 있어요. 10만 8천 달러. 꽤 비싸게 샀던 이 평균 단가의 4,710개인데요. 요거를 만약 다 팔게 되면 한 7,600만 달러의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요, 게임스탑은 수익 모델은 별로지만 현금은 그래도 이러저러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80억 달러, 1조 원이 넘게 들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손해를 보면서 다 팔까?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걸 뭐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코인이나 주식을 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자사주를 살 가능성. 이거랑은 별도로요. 게임스탑 회사에서는 팔았지만 게임스탑의 CEO는 이 비슷한 시기에 자사주를 자기 돈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한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 정도를 샀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팔아서 더 좋은 곳에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조금 비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캐나다의 억만장자 케빈 오리얼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최근 입장을 계속 들어보면 코인은 대세를 따라라. 조금 보수적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6일 작년에도요.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심지어 똥코인이다, 뭐 C코인이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생존을 할 것이다. 정확히 대세를 따르는 이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별로 재미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 개의 코인만 들고 있는데 비트랑 이더랑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용도는 거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 이더 외에는 그냥 다 쓰레기다. 아니 그래도 세 개의 코인 하면 뭐 솔라나나 XRP 하나 정도 넣어줘도 될 법한데요. 뒤에서 소개드리겠지만 솔라나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코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혹평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제가 볼 땐 좋은 투자 시기 같은데요.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재는 비트보다는 에너지가 더 가치 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이 두 개가 모두 막대한 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최고의 자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굳이 이제 크립토로 간다면 비트 이더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코인베이스랑 로빈후드를 사라. 이분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뭐 금광회사, 곡괭이 만드는 회사 투자해라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차라리 거래소를 사라. 그러면 이제 수익 모델을 갖출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트렌드에 맞는 얘기긴 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분은 한때요. 코인의 인플루언서, 특히 알트코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불과 반년, 한 7, 8개월 전에만 이런 얘기를 했어도, 즉 비트 이더만 빼고 사라질 거라고 했어도 그거는 트렌드에 맞는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년 전에는요. 비트코인만 킹왕짱이었어요. 이더리움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톰리가 나오면서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6개월 전으로만 가도 그 트렌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케빈 오리어리는 한때는 알트코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54년생이고 캐나다 국적과 아일랜드 국적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워낙 또 뭐 더 샤크라는 큰 이제 쇼의 MC를 하고 있어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아무튼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인은 아니에요. 근데 추정 자산은 현재 약 4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억만장자, 빌리어네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빌리어네어는 아닙니다. 워낙 이제 이미지가 강해서 더 샤크라는 쪽에서요. 그렇게 이제 프레이밍 갖춰졌는데 아무튼 이분이 큰 돈을 벌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86년도에 CD-롬 시기입니다. CD-롬 꽂고 하는 그 시기에 소프트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서요. 이거를 그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이라는 회사에 무려 42억 달러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42억 달러 이게 5조 원이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현재 자산은 왜 4억 달러밖에 없을까요? 42억 달러에 팔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공동 설립자이기 때문에 일단 n분의 1로 나눠 가진 것도 있었고요. 이게 팔아먹은 것까진 좋았어요. 이 케빈 오리얼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산 사람 입장, 마텔에서는 최악의 인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엉망의 회사를 샀다. 이게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마텔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받았을 때 마텔 주식으로 좀 이 수익을 받았다고 해요. 처분 액수를. 그러니까 결국은 42억 달러에 팔았는데 본인 손에 돌아온 거는 한 1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이거 뭐 참고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분이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배당의 광신도다. 이거는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절대로 사지 마라. 라고 하면서 20년 넘게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뭐 정치적 성향도 보수주의입니다. 참고로 20년을 넘게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그가 설계를 했던 ETF, OUSA라는 ETF가 있는데요. 애플을 제외하면 애플은 뭐 배당을 많이 주진 않죠. 조금 주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뭐 엑슨모빌, 홈디포 모두 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주식을 실제로 많이 들고 있고 ETF를 런칭할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2019년까지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뭐 독서를 하고 평가절하를 하고 모든 뭐 엉망진자랑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했다는 거죠. 21년도, 22년도 들어서요. 완전히 변신 100% 바뀝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코인의 비중을 무려 10에서 20%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나 현재는 코인 더 많이 들고 있어 이렇게 외칠 정도로 코인 전도사, 코인 인플루언서가 됐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비트 이더도 물론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제가 가장 싫어한다는 그 솔라나 뭐 거의 광신도였습니다. 솔라나 엄청 좋아했고요. 세럼이라는 코인 아시죠? 솔라나 계열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세럼이나 뭐 아발란체나 뭐 헬륨이나
5만 가지 알트코인도 홀릭 정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크립토 총액 매수액을 합쳐보면 약 8천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해요. 꽤 많이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그래도 보수적이어서 원칙이 있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알트코인 한 개당 코인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비중을 유지한다. 알트를 많이 샀지만 5%는 안 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분의 잘한 뭐 점이었다.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칙을 잘 지켰음에도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게 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던 FTX 사태였습니다. 뭐 테라 루나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FTX는요, 세계 2위, 3위 거래소였습니다. 여기에 블랙락도 투자했고, 삼성도 투자했었고요. 싱가포르의 테마색, 뭐 국부펀드도 투자를 하고, 중동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 얘가 나자빠질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22년 11월 달에 이 케빈도 FTX에 투자를 했다가 일단 1,500만 달러 정도를 날렸고요. 자기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열렬한 홍보자, 유료 마케터였습니다. FTX를 강하게 홍보를 해주고 심지어 FTX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샘 뱅크먼 프리먼은 뭐 천재다. 나는 그를 믿는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청문회까지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망한 회사를 홍보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FTX를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당연히 FTX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비트, 이더, 솔라나, 세럼 뭐 수많은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이 여기에 다 묶여 있었는데 이게 영원이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뭐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해서 뭐 좀 일부 돌려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학을 떼겠죠. 그렇죠. 이 FTX에 넣었던 코인까지 거의 다 묶여가지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영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3년, 24년, 25년 오면서, 거의 이제 다 팔아버리고,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들고 있다. 나머지는, 나 이제 고생 너무 해가지고, 보기도 싫어. 근데 또 제가 찾아보면요. 25년 4월 달에 또 수이라는 코인을 또 뭐 엄청 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떨어져서 그런지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비트 이더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모르겠다. 뭐 사라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투자한다면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또는 전력 주식 아까 소개해 드렸죠. 저도 아이렌이란 주식을 이래서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갖고 있으면서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캐시카우가 없으면 힘든 시기를 저는 버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는 지금 수익 모델 자체가 없어요. 뭐 언제 터진다 하는데 이게 언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투자를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돈을 벌면서 AI 센터로 넘어가는 건 좀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분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상대로 비트 이더 외에는 다 사라질까요? 완전 똥일까요? 글쎄요, 그건 모른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선 비트 이더 킹왕짱이라고 맞겠지만 과거로 거슬러 가면 이것도 틀리고 비트만 킹왕짱인 적도 있고 또 불장이 오면 비트 이거 뭐하러 샀어? 분명히 그런 얘기도 전 나올 거라 보거든요.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한 예로 그냥 솔라나만 보시더라도요. 22년 말, 23년 초, 이분이 이제 망했을 때, 버렸을 때, 솔라나가 10,000원이었습니다. 1,100원인가 그랬어요. 비트 이더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훨씬 많이 올랐었죠. 한때 뭐 47만 원이었나요? 지금은 뭐 20만 원 근처에서 놀고 있지만 솔라나만 하더라도 뭐 살아났다.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리고 이 케빈 오리어리가 물론 사업은 잘했고 뭐 투자도 잘한다고는 합니다. 뭐 미스터 원더풀이란 별명이 있는데 글쎄요. 이분이 틀렸던 적도 굉장히 많다. 그것도 결정적일 때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22년 4월 달 아직 테라 루나가 터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수조 달러의 기관 자금이 크립토로 진입 대기 중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글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되긴 했지만 조금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23년 10월 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급상승하기 직전입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24년 10월과도 견줘도 될 만큼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기 직전 굉장히 힘들 때 무슨 얘기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크립토 투자에 큰 관심이 없어. 아니 22년 4월 달에는 대기 중이라고 해놓고 ETF 될 거라고 해놓고 23년 10월 정말 급등하기 직전에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주요 금융기관들은 크립토에 관심이 없어. 마치 예전에 블랙락의 레리핑크가 뭐 한참 전이죠. 한 5년, 6년 전에 했던 얘기. 근데 이 블랙락은 이제 본인이 판을 짜는 사람이니까 뭐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SEC가 업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때 했던 23년 10월 달을 한번 여기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년 차트인데요. 23년도 6월 달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현물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양봉이 보이시죠? 근데 워낙 이제 크립토 쪽을 이 게리 겐슬러가 힘들게 막 고소하고 뭐 다 증권이라고 하니까 잠깐 좋다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한 3개월을 떨어져서요. 23년 9월 달이 다시 한번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9월 달 직전이죠. 23년도 8월 29일자로 케빈 오리어리가 이런 예측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엉망이다. 고금리, 금리, 채권금리 올라가면서 뭐 상업부동산 무너지고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한때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23년 9월, 10월, 11월로 갈수록 대혼란이 올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연히 트렌드에 부합하는 예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블랙락이 한다고는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에이 블랙락 별거 없어 했는데 그리고 아까 앞서 보셨던 뉴스가 23년 10월 5일 거봐 안 된대도 안 돼. SEC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게 된다고? 말이 안 돼. 라고 했던 정말 오르기 직전, 급등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나름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또 확인 사살을 하네요. 23년 11월 15일이었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있으면 1년 반이 걸려도 비트코인 ETF는 안 된다. 18개월이 걸려도 안 된다. 코인니스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때 했는데 불과 2달 정도 뒤에 게리 겐슬러가 떡하니 본인의 손으로 현물 ETF를 인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냥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했던 게 뭐 거의 4배, 5배까지 올라 버렸죠. 그냥 계속 비관하셔라 라고 하면서 쭉쭉 올라가 버렸는데요. 올랐지만 조금 쉬는 단계. 저는 현재 상황 1월 24일 기준으로 뭐 혼란이 올 수 있어. 뭐 고금리로 또는 뭐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하면서 혼란이 계속될 거야 1년 동안. 이거 내지는 혹은 23년 10월에 있었던 거 봐라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어딘가에 있지 않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근처 어딘가에 있지 않나. 결국은 사이클이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팔 사람들은 다 팔아서 뭐 국장 가고 뭐 미장 가고 금 사고 하고 있겠죠. 결국은 저는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거물급 고수마저도 틀렸던 적이 그것도 결정적일 때 틀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틀리고 심지어 그 고수들마저도 서로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트레이더로 성공을 하고요. 뭐 드로켄밀러, 폴 트위더 존스 있죠. 그러나 보통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각자의 분야에 이제 탑에 올라와 있는 걸 볼 때요. 결국은 고수들의 말이 뭐 행동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내 원칙이 더 중요하다. 내 원칙을 갖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남의 뭐 이런 말에 휘둘리시지 마시고요. 내 원칙,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케빈 오리어리를 보면서요. 이 투자 격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터 린치인데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너무 점잖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현실 버전으로 제가 하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미친 분이 그런 거 하고 앉아있냐, 뭐 바보, 뭐 청멍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좀 와닿으시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관론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뭐 고상하게 있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거 견디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어, 요새는 이제 국장이 난리가 났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이제는 뭐 저도 따라가는 입장인데 아무튼 4천억을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4조 원으로 불렸던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의 뭐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페이스X 지금은 모두가 다 아는 뭐 대영어 뭐 이번에 뭐 한 7월쯤에 뭐 IPO를 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이 투자를 했던 시기가요. 22년에서 23년도입니다. 기억나시죠? 22년, 23년 폭락을 하고 뭐 은행이 망하고 뭐 FTX 터지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때 뭐 또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도 아니고요. 이거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는 스페이스X. 뭐 지금이야 알죠. 근데 그때 당시 상장도 안 된 거를 4천억 원이나 투자했다. 당연히 어떤 미친 사람 얘기가 나왔겠죠. 어떤 미친 사람이 4천억 원을 그 당시에 스페이스X에 넣었겠냐. 2분이니까 가능했다. 지금에서야 10배 넘었다고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X로도 미래에셋 증권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적어도 어제만큼은 그 영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 국장 난리잖아요. 그래서 5000P 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와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자. 그리고 STO라고 해서 뭐 RWA의 뭐 코리아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도 활성화를 하겠다. 갑자기 디지털 자산을 뭐 띄우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 발언이 나오니까 어제요. 미래에셋 증권이 또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로 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30%뭐 상한가 치더라고요. 네이버, 업비트를 품고 있으니까 8% 올랐고요. 미래에셋 증권이 안 그래도 스페이스X 때문에 올랐는데 또 14% 올랐더라고요. 근데 미래에셋 증권 한번 왜 올랐을까? 코빗을 품고 있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네이버는 업비트를 품었고 근데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25년도 작년 12월 뭐 28, 29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때도 박현주 회장이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어떤 미친 분이 업비트 빗썸도 아니고요. 4위 코빗을 사? 지금 3위, 4위 코인원 코빗 굉장히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넥슨 뭐 설거지 뒤처리해 주는 거 아니야? 이 처치곤란한 걸 왜 샀어? 근데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 타겟이 다릅니다. 이 코빗 미래에셋 증권의 지금 전략은 일반인 업비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 고위 자산가 운용으로 해서 RWA 플랫폼으로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춤형으로 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코비 품었네, 뭐 STO 하겠네 이러면서 또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건 아직 증명이 완벽하게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이런 이상한 소리, 뭐 작년 12월도 그렇고 지금도 누가 이 뭐 코빗을 거래소를 사고 크립토에 투자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미친 X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친 X 얘기하니까 또 바이낸스 CEO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CNBC 이 앤드류 앵커랑 또 바이낸스 CEO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낸스 CEO가 어제 얘기입니다. 26년도에는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가 이 슈퍼 사이클이 무슨 얘기야? 뭐 야, 신기하네 이 사람. 뭐 이렇게 또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이러고 있네. 뭐 신기하네. 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래도 뭐 꿋꿋하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슈퍼 사이클 맞다. 뭐 슈퍼 사이클이 뭐겠습니까? 비트코인 많이 오른다는 거겠죠. 이분도 뭐 과거에 뭐 미친 분 소리를 많이 들었다. 미친 분 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미친 X, 뭐 조롱, 뭐 이런 걸 듣기 싫으시면 죄송하지만 수익은 없다. 수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잃으실 것이다.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남들이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존쿠 열풍이나 뭐 해외여행 가시는 거나 뭐 더 옛날엔 몽클레어 뭐 이런 거 옷 있었죠. 뭐 명품 가방을 해야 되거나 뭐 외제차를 타야 되거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투자에 있어서는요.
남들의 이런 든든한 인정이나 공감이나 몰려가거나 이러면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는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거나 아직도 저런의 소리를 수없이 듣고 견디는 분들 중에서만 큰 수익을 거두시고 은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